자, 전 시간에 서론 이론적 배경 그리고 프로그램 개발까지 이제 하고 연구에서 이제 논문에서 그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사장, 효과 혹은 뭐 분석 결과 파트에서 이제 살펴볼 건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연구 설계 유형이에요. 프로그램 효과 검증 연구에서 이상적인 설계는 진 실험 설계입니다. 무선 배정과 통제 집단, 이 두 가지가 모두 갖춰져야지 진 실험 설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나 기관 같은 현장에서는 학생 혹은 내담자를 무작위로 배정하는 것이 불가능보다는 거의 좀 힘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단 단위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프로그램 효과 검증 연구는 준 실험 설계를 사용합니다. 준 실험 설계는 완벽한 무작위 배정은 아니지만 비교 집단과 통제 집단을 두어서 내적 타당성을 확보합니다. 이 설계 이름은 비동등성 대조 집단 사전, 사후, 추후 검사 설계입니다. 이름은 뭐 긴데 구조를 보면 간단해요. 단일 집단으로도 논문을 가끔 사용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비교 집단, 통제 집단 없이 그냥 하나의 집단, 단 하나의 집단으로 사전, 사후를 검사하는 연구입니다. 뭐 학술 논문에도 간혹 있고요. 뭐 석사 논문, 박사 논문에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은 한데 비권장하고요. 분석도 대응 표본 t-테스트 외에 크게 할 것이 없고 무엇보다 내적 타당성이 좀 낮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선 배정은 랜덤 어사인먼트라는 건데 연구 참여자를 실험 집단, 통제 집단에 단순히 무작위로 배정하는 방식이에요. 쉽게 말하면 동전 던지기라든가 난수표처럼 연구자의 의도나 참여자의 특성이 전혀 개입되지 않도록 집단을 나누는 겁니다. 왜 중요할까요? 집단을 나눌 때 연구자가 임의로 배정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더 똑똑한 학생은 실험 집단, 덜 똑똑한 학생은 통제 집단, 뭐 극단적이긴 하지만 이런 것처럼 연구자의 편향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무선 배정을 하게 되면 집단 간 특성 차이, 뭐 예를 들면 나이, 성별, 학업 수준 등등등 이런 특성 차이가 우연에 의해 균등하게 분포되기 때문에 실험 후 나타난 차이를 프로그램의 효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왜 학교 같은 일반 현장에서는 어려울까요? 학교는 이미 학급 단위로 학생이 편성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A반 학생의 절반을 실험 집단, 나머지 절반을 통제 집단으로 나누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학급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배정하는 준실험 설계를 쓰는 겁니다. A반, B반 이런 식으로. 그래서 대신 사전검사로 집단 간 동질성을 통계적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무조건 필요해요. A반과 B반이 측정하고자 하는 인식 수준이 동질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동질한 상태에서 출발해야 뭔가 실험을 했을 때, 개입을 했을 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전 동질성이라는 걸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연구는 대부분이 준실험 설계다. 자, 프로그램이나 이제 실험 연구를 할 때 두 집단, 세 집단 연구를 많이 해요. 두 집단은 실험 집단과 내가 이제 프로그램이나 실험을 하는 집단, 통제 집단은 아무것도 안 하는 집단 이렇게 있는 게 두 집단이잖아요. 혹은 세 집단, 실험 집단, 통제 집단이 있는데 내 실험 말고 다른 프로그램을 또 비교하는 집단, 프로그램을 개입하는 집단을 또 만드는 거야. 그래서 실험 집단, 통제 집단 이렇게 세 개의 집단으로 연구 많이 이루어지죠. 핵심적인 차이는 이 두 개의 집단은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만 있는 것은 효과 입증은 가능합니다. 단순 개입 효과 구별이 불가합니다. 그런데 실험, 비교, 통제 집단이 있는 이 세 개의 집단은 프로그램 고유의 효과가 입증이 가능하고 내적 타당성이 두 집단보다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 집단 기준으로 실험 설계도를 좀 보면 지금 여기 그 중간 표에 있는 거 있잖아요. 실험 집단, 비교 집단, 통제 집단 이렇게 구분이 돼 있죠. 비교 집단은 뭐 당연히 세개 집단이니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실험 집단에는 내 개발 프로그램, 처치 A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비교 집단은 그 내 프로그램이 아닌 다른 유사한 프로그램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처치 B를 하는 거예요. 처치를 다른 또 처치를 하는 겁니다. 통제 집단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집단의 구성이 이 설계의 기본 형태가 되는 겁니다. 비교 집단이 있으면 실험 집단의 효과가 단순히 어떤 개입이든 효과가 있는 일반적 현상인지 개발한 프로그램만의 고유한 효과인지를 구별할 수 있기 때문에 논문의 설득력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험 설계 논문을 보다 보면 주로 그 설계도의 연구 모형 도식화에 보면 O를 많이 쓰잖아요. 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O는 observation이라는 관찰 측정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 표에 보면 사전 검사가 5, 1, 5, 4, 5, 7 이렇게 있죠. 그 집단별로. 그죠? 이거는 사전 검사. 집단 간 동질성 확인용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을 실험을 하기 전에 이 세 개의 집단을 동일하게 측정하는 겁니다. 뭐 설문이 됐던 그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처치를 합니다. 실험 집단에는 내 프로그램, 그 다음에 그 비교 집단에는 다른 유사 프로그램, 그 다음에 통제 집단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겠죠. 이제 여기서 이제 그 회기 몇 회기로 할 거냐, 몇 회차 할 거냐, 뭐 이런 거 이제 프로그램을 하겠죠. 그 다음에 사후 검사를 보면 5, 2, 5, 5, 5, 5, 8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사후 검사 후에 측정하는 건데 사후 검사인데 프로그램 직후의 효과를 측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추후 검사.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모든 프로그램이 끝나고 사후 검사 이제 그 측정도 끝나고 한 2주에서 4주 후에 한 달 후에 또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효과가 지속하고 있는지 이걸 확인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연구 주제가 마음챙김 기반 정서조절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정서조절 능력, 자아존중감, 학교 적응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한다고 해볼게요. 실험 집단은 마음챙김 기반 정서조절 프로그램 8회기를 했습니다. 우리 연구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실험 집단에는 8회기 마음챙김 기반 정서조절 프로그램을 8회차를 했고 비교 집단에는 일반 심리교육 프로그램 8회기를 통제 집단은 무처치 아무것도 안 하고 각 집단에 25명씩 75명을 배정했다고 할게요. 여기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만 있으면 지금 비교 집단은 뭐 한다 그랬어요? 일반 심리교육 프로그램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없다면 이런 반론이 생길 수 있겠죠. 프로그램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효과가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떤 프로그램이든 비슷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요? 라는 반문이 생기겠죠. 그런데 비교 집단이 있다면 내가 개발한 연구 프로그램 말고 이거와 유사한 이런 프로그램을 하나를 더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이제 효과 검증을 했을 때 얘가 효과가 나 있다면 무조건 얘 고유의 효과인 거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뭐 그 두 집단으로도 연구를 많이 하는데 어찌 됐든 추후 검사까지 하고 분석을 했더니 실험 집단이 가장 크고 높고 비교 집단이 다음이고 통제 집단 순으로 결과가 나왔다면 마음챙김 내가 개발한 마음챙김 프로그램만의 고유 효과가 입증이 된 거예요. 그런데 분석을 했더니 실험 집단과 비교 집단이 같아 수준이 크기가 그리고 통제 집단보다는 커로 나오면 프로그램 유형과 무관한 그냥 일반적 개입 효과라는 겁니다. 내 프로그램만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차이를 구별하는 것이 새 집단의 그 설계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실험 집단의 섭외의 어려움. 그죠? 실험 집단까지 또 섭외해야 돼. 그리고 실험 프로그램까지 해야 돼. 그럼 실험 프로그램까지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도우미들이 필요하죠. 이 진행 요원들. 그죠? 교육도 시켜야 되고. 시간, 그리고 경제적 부담, 이거를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막 5회, 8회, 10회 뭐 이렇게도 하잖아요. 경제적 부담으로 실험 집단과 경제적 부담 때문에 비교 집단 없이 그냥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으로만 연구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다가 프로그램 혹은 뭐 어떤 교육과 실험 이런 연구를 하는데 뭐야 이거 세 집단 있어야 돼?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두 집단으로만 해도 돼요. 자, 추후 검사는 종료 이제 2, 4주 후에 실시한다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왜 그러냐면 사후에만 검사하면 단기 효과인지 단기적으로 그 순간만 이렇게 효과가 있는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효과가 있는지 판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추후 검사를 포함하는 설계가 논문 심사에서 훨씬 긍정적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리고 연구 윤리 측면에서는 통제 집단에도 연구 종료 이후 동일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지연 처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지연 처치? 이건 또 뭐야? 디폴트 트리트먼트라는 건데요. 지연 처치, 연구 윤리 원칙 중에 하나예요. 쉽게 말하면 통제 집단에게도 연구가 끝난 뒤 통제 집단은 아무것도 안 한 집단이잖아요. 똑같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하고 그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효과 검증 연구에서 통제 집단은 아무런 처치를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이 학교 폭력 예방, 정서 발달, 사회성 향상처럼 교육적, 심리적으로 유익한 내용이라면 통제 집단 학생들은 연구 기간 동안 그 혜택을 못 받는 셈이잖아요. 그래서 연구자 입장에서는 통계적 비교를 위해 통제 집단이 필요하지만 참여자 입장에서는 왜 우리만 안 받아요? 라는 불평등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연구 시작 전에 통제 집단 학부모 학생 뭐 이제 그 청소년이라면 학부모 학생에게 동의서를 받을 때 이렇게 안내하는 거예요. 연구 기간 중에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지만 연구 종료 후에는 동일한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연구가 끝나면 약속대로 통제 집단에도 좋은 프로그램이라면 효과가 있는 프로그램이라면 프로그램을 그 통제 집단에도 해줘야죠. 그래서 논문에서는 연구 방법 그 부분에 한 줄 정도 명시하면 돼요. 연구 윤리를 준수하여 통제 집단에도 연구 종료 후 동일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이렇게 뭐 써주시면 되겠죠. 그 IRB 연구윤리위원회 심사를 뭐 대부분이 이런 실험은 IRB를 받게 되죠. 심사를 받는 논문이라면 이 원칙을 지켰는지 확인하는 항목이 있을 정도로 현재는 뭐 사실상 필수 요건으로 자리 잡혀가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측정도구 선정인데 측정도구는 원칙적으로 기존에 개발되어서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표준화 척도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게 없는 경우에는 신뢰도 뭐 이런 게 없는 경우에는 연구자가 뭐 직접 개발하거나 수정합니다. 선정 기준은 크게 이제 네 가지인데요. 첫째가 신뢰도, 뭐 여러분들이 뭐 많이 아는 크롬바 알파가 0.7 이상이 되어야겠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0.6 미만인 어떤 하위 요인 분석을 했더니 0.6 미만인 0.6 미만 분석에서 제외하거나 사용하게 된다면 그 이유를 반드시 논문에 명시해야 합니다. 그냥 논문이 0.6 미만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포함해서 분석해버리면 심사에서 신뢰도 문제로 지적받거든요. 근데 이게 꼭 필요하다면 그 이유를 명시해주면 돼요. 제가 해외 저널에서 0.5가 0.5 이렇게 신뢰도 나온 하위 변수 하나 측정이 그 도구가 있었는데 문항이 있었는데 그냥 그 타당한 이유를 대고 사용한 그 논문을 본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타당도예요. 국내 표준화 척도를 우선 사용하고요. 해외 척도를 번안할 때는 역번안 절차 같은 것들을 꼭 명시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대상 적합성이다. 연령과 발달 수준에 맞는 어휘와 문항 구조인지 확인해야 돼요. 필요하면 연구자가 이제 수정하고 전문가 검토를 받으면 됩니다. 네 번째, 요인 구조예요.
척도의 하위 요인 구조가 이론적 배경에서 정의한 변인 구조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 연결이 맞지 않으면 측정하고자 한 것을 제대로 측정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런 것들 측정 도구에 대해서 이제 기술을 한 다음에 연구 문제와 함께 가설을 설정해야겠죠. 뭐 가설은 두 종류로 이제 나눌 수 있는데요. 집단 간 차이 가설은 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 집단은 비교 집단 및 통제 집단에 비해 변인이 유의하게 증가 혹은 감소할 것이다의 형식인 거예요. 효과 지속성 가설은 실험 집단은 사전에 비해 사후에 변인이 향상되며 그 효과가 추후에도 유지하게 될 것이다의 이런 형식을 따르면 됩니다. 두 가설을 각 변인마다 세트로 작성해 주면 되고요. 지속성 가설을 빠뜨리면 추후 검사를 설계한 이유가 논문 안에서 연결되지 않으니까 이걸 잘 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여기서 네, 제가 지금 이걸 왜 말을 지금 버벅거리냐면 지금 강의가 이제 분석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분석 방법을 지금 넘어갈까 하다가 자를까 하다가 그냥 넘어갈게요. 계속 이어갈게요. 분석 방법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텐데 양적 분석과 질적 분석을 함께 사용하는 혼합 연구 방법을 채택하는 경우가 많아요. 논문에서는. 양적 분석이 통계적 유의성을 증명한다면 질적 분석은 왜 그런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게 해주죠. 그래서 양적 분석이 실험 집단, 비교 집단, 통제 집단의 사전, 사후, 추후 검사 자료를 분석하게 되거든요. 양적 분석이. 질적 분석은 참여자들이 매 회기 작성한 경험 보고서와 만족도 평가지를 주제 분석 방법으로 이제 분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적 분석은 이제 양적 분석이 제일 많으니까 실질적으로 프로그램 할 때는 실험할 때는 이 좀 순서대로 이 5단계를 거치게 돼요. 그래서 이 순서를 잘못 밟게 되면 분석 결과가 좀 약간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막 이렇게 좀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기술 통계 분석과 신뢰도 분석은 당연히 이제 해야겠죠. 각 변인별의 평균 표준 편차 그리고 외도 첨도를 산출하고요. 그다음 이제 크롬바 알파 계수로 측정 도구의 신뢰도를 확인합니다. 뭐 일반적으로 0.7 이상이면 되죠. 그리고 이제 정규성 검증을 해야 돼요. 통계 분석을 하기 전에 자료가 정규 분포를 따르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각 집단의 N, 그러니까 표본이 50명 미만인 소표본일 경우에는 샤피로 윌크 검증을 이제 사용해요. 정규성 검증할 때. 그리고 외도와 첨도가 모두 플러스 마이너스 절대값 기준으로 2에서 4 범위 내에 있으면 정규성 가정을 뭐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모수 통계를 사용할 수 있죠. 만약에 주로 이제 프로그램이나 이런 실험을 하다 보면 각 집단별로 보면 5명 뭐 이렇게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비모수 통계를 써야 돼요. 그래서 통계도 비모수 분석을 해야 되는데 t-테스트 같은 경우도 비모수 t-테스트를 해야 되고 맨 위트리트 이런 걸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분산 분석 같은 경우도 뭘 써야 됩니까? 그냥 일반 공분산 분석을 쓰는 게 아니라 순위 랭크 공분산 분석으로 순위 랭크로 다시 변형해서 써야 되는 그런 게 있는데 뭐 지금은 그건 생략할게요. 일반적인 분석법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3단계에서는 집단 간 사전 동질성 검증을 이제 해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처음에 시작할 때 효과 검증을 하기 전에 세 집단이 비교 실험, 비교 통제 집단 이 세 집단이 프로그램 시작 전에 동일한 수준이었는지를 확인해 줘야 돼요. 뭐 자기 효능감이든 뭐 공감 능력이다 이런 게 측정이라면 프로그램 후에 이런 게 향상되는지를 확인하려고 한다면 처음부터 이 집단이 공감 능력, 자기 효능감, 자아 존중감 이런 사회성 뭐 이런 수준이 동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 검사를 하는 거거든요. 동일한 출발 설상이 있어야 돼요.
세 집단이면 원A, 그러니까 이론 배치 분산 분석을 사용하는 거고요. 두 집단이면 그냥 독립표본 t-테스트를 사용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p-값이 0.05보다 크면 동질하다. 0.05 이하면 비동질하다. 그 다음에 4단계, 이제 여기서 동질성, 비동질성 검증을 했잖아요. 그 다음이 집단 간 사후, 추후 차이를 검증하면 돼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실시 후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는 건데, 분산 분석 또는 이제 공분산 분석을 사용하게 됩니다.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면 어떤 집단 간의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뭐 셰페 사후 검증 같은 거를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에서 반복 측정 분산 분석, 그러니까 RMRO바라고 하죠. 반복 측정 분산 분석은 동일한 집단 안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가 있었는지를 검증하는 거예요. 이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기, 집단의 상호작용 효과입니다. 시기에 대한 주효과는 전체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가 있었는가를 보는 것이고, 시기와 집단 간의 상호작용은 그 변화의 패턴이 집단별로 다른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의 효과를 주장하려면 이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해야겠어요? 안 유의해야겠어요? 유의해야겠죠. 사후검사에서 실험 집단만 크게 올라갔다면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게 나오겠죠. 세 집단이 모두 비슷하게 변했다면 상호작용이 유의하지 않습니다. 저희 그 퀵데이터 유튜브에 공분산 분석, 뭐 반복 측정 분산 분석, 그 다음 뭐 등분산, 아까 뭐 사전 동질성 검증할 때 쓰는 이제 등분산, 왜 P값이 더 커야 되지,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강의 영상들도 있으니까 찾아서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마지막 이제 분석으로 보면, 정리를 좀 해보면, 두 집단, 실험 통제 집단, 세 집단, 실험 비교 통제 집단 분석의 주요 차이점을 보면 이렇게 했고요. 분석의 차이점. 3단계 사전 동질성 검증에서 가장 큰 차이인 거예요. 두 집단은 t-테스트를 하는 것이고, 세 집단은 반드시 아노바를 써야 합니다. 세 집단의 t-테스트를 반복 사용하면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 실험하고 비교 통제하고 실험 통제하고 이런 식으로 t-테스트를 하시는 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일종 오류가 생겨요. 실제로는 차이가 없는데 있다고 결론 내리는 오류가 증가합니다. 그리고 4단계 사후 검증도 달라요. 두 집단은 그냥 비교가 어디가 다른지 자명하단 말이에요. 실험 통제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셰페가 필요 없어요. 사후 검증이. 근데 세 집단은 유의한 결과가 나왔을 때 어느 집단 쌍 사이에서 차이가 났는지 사후 검증이 이제 필수적이다. 집단 간 차이가 동질하지 않을 때, 사전 검사를 했는데 차이가 동질하지 않을 때 공분산 분석을 사용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두 집단이든 세 집단이든 공분산 분석은 똑같아요. 사전 동질하지 않으면. 그래서 사전 검사를 공별량으로 투입을 해서 통제하고 본다라는 거예요. 그건 똑같아요. 두 집단이든 세 집단이든 공분산 분석은.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그 반복 측정 분산 분석은 세 집단에서 집단별 단순 주효가 분석이 추가되고, 상호작용 그 효과가 유의하게 나왔을 때 실험 비교 통제 각 집단에서 시기에 따른 변화가 어떻게 다른지를 세분화하는 과정이다라는 게 차이점입니다. 자, 이제 그 양적 분석이 이제 끝났어. 이제 마지막으로 질적 분석을 이제 하기도 하잖아요. 양적 분석으로 양적 분석은 뭔가 조금 약하고 내가 박사 논문이니까 조금 더 욕심을 부려봐. 그래서 인터뷰 같은 걸 좀 더 했어. 막 그런 사람들, 그 실험한 사람들. 엉뚱한 인터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 그 측정하고자 하는 그 변인들에 대해서 관련된 걸로 인터뷰를 했겠죠. 그죠? 그래서 질적 분석은 크게 두 가지 맥락에서 사용이 돼요. 앞 강의에서 설명한 것처럼 유사 경험자 면담과 현장 전문가 면담 자료는 합의적 질적 연구 방법으로 분석하는 거예요. CQR이라고 그랬잖아요. 연구자 여러 명이서 독립적으로 자료를 코딩하고 합의를 통해서 영역과 범주를 확정한 후에 외부 감수자가 전체 과정의 적절성을 또 검토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뭐 이렇게까지는 안 하고 보통 이제 프로그램 효과 검증에서의 질적 분석은 주제 분석 방법을 이제 사용합니다. 그 매 회기 참여자들이 작성한 경험 보고서에 뭐 의미 있는 단위를 추출하고 이를 종속 변인에 맞게 범주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종속 변인은 뭐예요? 우리 독립 변수는 뭐예요? 독립 변인은 뭐예요? 프로그램이에요. 종속 변인은 뭐예요? 자아 존중감,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아 존중감이 올라갔느냐? 아니면 학교 생활 적응이 올라갔느냐, 수준이 올라갔느냐, 향상됐느냐, 이게 종속 변인이에요. 이 변인들이. 그죠? 그래서 그 종속 변인에 맞게 그 인터뷰 내용을 범주화해야겠죠. 나 이거 프로그램 했으니까 타인을 생각하는 이 공감 능력이 이렇게 높아졌어요. 막 이렇게 막 그 인터뷰 진술할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양적 분석 결과와 매칭시켜서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 각 범주에서 그 대표적인 참여자의 진술을 직접 인용해 주면서 뭐 참여자 A가 뭐 이렇게 진술을 얘기해 주면서 뭐 그렇게도 해요. 현상학적 방법을 같이 접목시키기도 해요. 뭐 예를 들면 콜로지나 지오르기의 현상학적 연구 방법 이런 것들을 또 이렇게 같이 쓰기도 해요. 어려운 건 아니고요. 범주화 시키는 게 어려운 거죠, 뭐. 자, 그래서 양적과 질적 결과가 같은 방향이라면, 그러니까 통계 분석 결과와 인터뷰 이런 질적 분석한 내용 결과가 같은 방향이면 수렴적 타당성이 확보되어서 설득력이 더 강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반대로, 근데 두 결과가 약간 불일치. 양적 분석은 이런데 그 질적 분석 방법은 좀 반대야. 이럴 때는 무조건 양적 결과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왜 다른지를 좀 심층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그런데 상반된 결과가 나왔어. 똑같은 사람들한테 했는데 상반된 결과가 나왔어. 그러면 뭐 모르겠어요. 이걸 연구윤리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변호사가 불리한 진술 안 하잖아요. 재판에서. 저는 안 쓸 것 같아요. 굳이 불리한 진술. 예. 모르겠습니다. 이게 연구윤리에 위반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자, 여기까지 분석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다음 마지막 파트는 결과 해석과 논의 작성에 대해서 이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